자, 한 주간의 국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소식이 카타르 월드컵 지금 개막이 20일부터 개막인데 24일이 대한민국 첫 경기입니다. 우루과이와.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월드컵. 그런데 유럽 국가 보이콧 시위에 나섰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난 주말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 축구 경기장을 보더라도 좀 이상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큰 이 대형 현수막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이콧이라는 단어는 알아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 이제 10년 전에 결정이 됐었잖아요. 예, 10년도 지난 10년 동안 경기장이나 도로 같은 이런 거를 월드컵 관련한 시설물을 짓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면서 우리 유럽 국가들은 카타르 월드컵에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항의 시위입니다. 그 도르트문트 경기장도 그렇고 베를린에서도 축구 경기장 보면 대부분 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가디언에서도 분석해서 보도를 했는데 주말에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네네. 주로 이제 해외 노동자들을 많이 지난 10년 동안 불러들여서 카타르에서 이 경기장 건설에 많이 이제 너무 낮은 임금을 주고 많이 이제 사용했다는 거죠. 6,500명이 사망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카타르 월드컵 한 군데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이제 경기장 건설하고 기반 시설 마련하고 그러면서 그 6,500명이 사망했다라는 이 분석 기사를 실으면서 이 지금 그 보이콧의 이유가 타당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우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보호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월드컵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프랑스로 건너가 봐도 파리하고 보르도 같은 주요 도시에서도 네네. 우리는 거리 응원이라든지 이번에 언론 보도 같은 것을 지난번 월드컵하고는 달리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이번에 그 월드컵 대표팀 유니폼이 좀 공개된 걸 보니까 완전히 올 블랙, 완전 깜정 유니폼도 그게 이제 항의성 유니폼 색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 선수단은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경기에 나가면은 그 항의 표시로 하트 완장을 차고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몇 개 국가가 동참하냐 봤더니만 유럽의 8개 국가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트 완장을 차고 나가겠다. 이렇게 동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가디언에서 조금 더 보도를 했는데 그렇게 그 외국인 해외 노동자들 불러들여서 하루에 8파운드를 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으니 8파운드면 만 한 2, 3천 원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너무나 낮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그 피파에게까지 지금 불통이 튀고 있습니다. 피파는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뭐 했냐. 자기들 그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 건데 그 피파가 너무 눈 감고 있었던 거 아니냐. 카타르에 너무 많은 특혜를 베푼 거 아니냐. 그리고 11월 달에 이번에 개최하는 최초의 월드컵이 그렇죠. 유럽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11월은 한참 유럽의 리그들이 한참 하는 건데 시즌에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베풀 수 있냐라는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반응을 보니까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은 당연히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역대 어떤 개최국도 겪지 않았는데 우리는 시작하기 전부터 유독 카타르 월드컵만 시작하기 전부터 반대 캠페인을 겪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혹사한 것은 사실이고 임금 체불이라든지 노동 착취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나 비난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라는 분석이 가디안 그 지난 주말에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전 영상이나 유럽에서 만들만도한데 굉장히 좀 드물어서 의아했는데 이런 또 속사정이 있었군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제27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집트에서 개막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이슈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날 이제 개최를 해서 18일까지나 지금 그 열리니까요.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지금
18일까지니까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작년엔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도 줄이고 그리고 그 그 환경보호기금도 선진국들이 2배로 늘리고 이제 이런 합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이집트에서 열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작년하고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켰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이집트 27차 콕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라면은 너무 분노에 차 있는 개도국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개도국과 또는 책임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어떤 그런 대립이다라고 우리 한마디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제목이 기후 불평등 이런 단어도 뽑고 있고 기후 정의 이런 단어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기후 클라이밋 저스티스 기후 정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지금 파키스탄이 여기를 상당히 벼르고 있는데 파키스탄 지금 지난 8월에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났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데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1,700명이 사망했습니다. 홍수로. 3,300만 명이 수해를 입었고 200만 채 주택이 파괴됐었거든요. 도로도 엄청나게 유실됐고요. 지금 물이 빠지는 데만 앞으로 향후 한 4개월 걸린다니까 내년 한 2월 달 정도 돼야 물이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너무 억울한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엄청난 홍수가 생기는데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키스탄은 1%도 배출하지 않고 있는데 전 세계 비율로 봐서는 피해를 보는 상위 국가들은 전부 개도국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주범들은 전부 선진국들이고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파키스탄이 최소한 이번에 홍수 재건 비용 300억 달러가 최소 드는데 이걸 파키스탄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냐. 선진국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선진국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 빌려주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지원해줘야 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COP27 총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원 그냥 이게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는 글쎄요. 근데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지금 뭐 기후 정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그 미국 중간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뭐 정말 오차범위 내에서 굉장히 박빙이더라고요. 현재 남은 이슈 그리고 판세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이거 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사전 투표 관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 4년 전 중간 선거보다 사전 투표율이 훨씬 넘어섰거든요. 아직 한 하루 그 미국 시간으로 하면 이틀 남았는데. 사전 투표율이 40% 벌써 훌쩍 넘어섰으니까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공화당이 생각보다 막판에 많이 따라잡았어요.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하게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한 8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면은 민주당이 220석 공화당이 212석이거든요. 이걸 뒤집어 가지고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원래 하원은 다 뽑고요. 하원은 그 모든 의원을 다 뽑습니다. 435석을 다 새로 뽑고 상원은 3분의 1 정도를 새로 뽑거든요. 그래서 상원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상원은 신기하게도 100석 중에서 50석이거든요. 공화당, 민주당이. 요게 바뀌어갖고 공화당이 단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게 되면은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55%입니다. 그 전반적으로는 공화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민주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보니까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게 50%,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게 48%가 지금 하루 앞둔 오늘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화당이 지금 막판에 이렇게 그 선전을 하게 되는 것이냐 보니까 원래부터 이게 중간선거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중간선거라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지난 100년간의 미국 역사를 찾아보니까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이 있었냐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딱 3번 있었습니다. 대공황 때 하고
9.11 테러 바로 직후에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리고 클린턴 때 경제가 너무 좋았을 때. 네네. 딱 3번, 100년 동안 3번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집권 여당이 야당한테 피했던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선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연방 대부분의 낙태가 위헌 판결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여성표하고 소수표가 상당히 결집하는 움직임이 네네. 있었거든요. 민주당 쪽으로. 그런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는 결집이 약했다고 보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악이니까 네네네. 이 부분을 누르지를 못했습니다. 즉 경제 이슈가 사회 이슈를 압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유세가 상당히 재밌었는데 예. 좀 그 경합주라고 하는 펜실베니아에 이제 화력을 집중시키는 모습이었는데 네. 바이든 현직 대통령하고 오바마 전 민주당 소속 대통령하고 함께 손잡고 나와서 유세를 했는데 네네. 뭐 그 유세는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바마 대통령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유권자들 지지가 너무 강해서 예. 다음 바이든 대통령 소개합니다 소리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 기분이 별로 안 좋겠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또 공화당 지지 유세를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 예. 거기서 또 마지막에 우리는 아름다운 뷰티풀 하우스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는 말로 그렇게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서 하우스가 무슨 하우스를 말하는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숄츠 독일 총리가 코로나 후 서방 지도자로서는 첫 중국 방문을 했는데 회담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예.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확정된 후로는 서방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예. 중국 측으로서는 그 방문이 상당히 반가웠을 겁니다.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홍보하고 EU의 대표이고 세계 4위 경제 대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3년임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그 서방 국가들 여론에 대해서 그거 봐라 독일 총리가 와서 우리하고 이렇게 손잡고 얼마나 환영해 주는 거 아니냐. 상당히 그 황구시보 같은 거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네네. 숄츠 총리도 그냥 간 게 아니라 독일의 폭스바겐 독일을 대표하는 12개 기업을 다 데리고 함께 갔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성명을 발표했는데 중국하고 유럽 관계는 제3자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그 성명을 발표를 했고 예. 숄츠도 총리도 거기에 화답을 해서 중국은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디커플링 즉 유럽하고 중국을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디커플링에 절대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중국이 가장 크게 환영할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선물 숄츠 총리 이번에 그 중국 방문하고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에어버스 유럽이 만들고 있는 에어버스 140대를 중국이 구매하겠다라고 한 거. 그건 큰 선물이거든요. 에어버스 140대면 약 20조 원, 3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선물이고 미국이 자랑하는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으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핵 사용은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하고 인권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언급은 했습니다. 숄츠 총리가 예. 분명히 언급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에서 그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해결을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압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CCPR이니까 Civilian Political Right죠. 네네. 시민정치자유권위원회입니다. 유엔에 4일날 발표를 했는데 지난 8년 전에도 유엔은 이런 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8년 동안 지켜보니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는 걸로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8년 동안 왜 진전이 없느냐. 이 일본 정부가 이런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유감이다. 세 번째, 범죄자 수사를 하고 가해자를 기소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는데도 상당히 미흡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하고 문헌을 통해 가지고 이 위안부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요약을 지금 해드렸습니다. 한 번에 보고서가 있었죠. 2014년, 그러니까 8년 전인데 8년 전이죠. 네. 그때랑 똑같은 문구를 넣어서 했는데 한 가지 더 하는 게 진전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어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 일본 관함식 사열에 참여해서 경례를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예. 자, 오늘 국제시장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오네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정말 모르셔가지고 24일에 우루과이하고 첫 경기가 10시에 있고 28일에 밤 10시에 또 가나와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포르투갈하고 12월 2일 새벽에 이제 경기가 있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정말 모르네요. 그러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부상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날씨가 계속